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최우선 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정 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국제수영연맹 회장이 광주 수영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119 구조대가 올해 상반기 평균 37분마다 한 번씩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다녀간 관람객이 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5월 개최한 어린이문화재 그림전의 수상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최우선 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정 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은 경제부 시장을 문화경제부 시장으로, 일자리 경제국을 일자리 경제실로 격상하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전담할 일자리 노동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군공항 이전본부로 격상되고 시민소통기획관과 혁신정책관이 신설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문화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현장 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승인된 146명을 반영해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4실 6국 3본부 62과로 1실 4과를 신설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국제수영연맹 회장이 광주 수영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지난 5일 광주공항 귀빈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 지원 계획이 유엔 제재 등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수촌과 건축 중인 시설물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180개 나라, 많게는 190개 나라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조직위원장이 된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영연맹 회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대회 성공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가격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가장 저렴한 좌석은 만원이며 최고액인 개회식 S석은 15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는 절반 가격에 청소년은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 대규모 대회 사례를 참고해 국제수영연맹과 협의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들의 업무 시작이 좀 평소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의 임기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당초 이들은 2일, 그러니까 첫 번째 월요일이죠. 나름대로 이제 격식을 갖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을 예정이었습니다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이 지역을 영향을 미치면서 취임식은 대부분 취소를 했고, 네. 또 간담회나 직원 조회 등의 자리를 통해서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그리고 또 간단한 조회 등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어느 취임 때보다 지역에 대한 현안들, 지역 현안들이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먼저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좀 언급이 됐었나요? 네, 이용섭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요. 직원 조회 형식 자리에서 취임식을 대신한 자리였거든요. 이 네. 자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를 이제 비전으로 설정을 제시를 했고, 네.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또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목표에 대한 7가지 어떤 정책 방향과 또 현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광주공항 문제 이에 대한 의견을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태풍 때문에 현장에서 취임을 맞았는데요. 또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안들을 언급을 했나요? 네, 김 지사님도 같은 이제 비슷한 취지였는데요. 네. 이제 비록 이제 태풍 현장에서 있었지만 이제 직원들과 의견한 자리에서 역시 일자리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또 인구 감소도 결국은 일자리가 좀 문제다. 네. 이런 인식을 통해서 인력 양성과 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시의 경우에는 민선 6기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도시철도 2호선 문제입니다. 이용섭 시장 측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뭐 이런 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이용섭 시장은 이제 건립 방식과 관련을 해서 2차례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찬바람이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 네. 즉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직접 리더는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맞게 적시에 외로운 결정,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제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제 시민단체 등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네. 과연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 또 설령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일정한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5년 동안 표류했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또 여론들이 빨리 좀 정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도 좀 강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 임기 초기에 보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서 현안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구청장들도 취임식을 좀 거의 생략하고 민선 7기를 시작했는데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죠? 예,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취임식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보고도 받고 네. 좀 나름대로 거창했었었는데 네.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네. 인수 과정도 좀 복잡을 했었고 네. 취임식 대부분의 이제 구청장들이 현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취임식을 간략하게 바로 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광주 동구와 북구의 경우에는 신인청장들이 취임 첫날 경제총괄 상황실 설치를 서두르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 민생 경기 살리기에 좀 힘을 싣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경제총괄 상황실 설치는 이제 북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이제 화두를 던져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네. 사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뭐 북구하고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민선 7기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 모멘텀 좀 계기로 좀 삼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동구는 좀 구도심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또 북구는 침체된 구역이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취임하는 구청장들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좀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청장 차원에서 또 구 차원에서 이 경제 살리기와 또 지역 경제 활력에 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아마 두 구청장은 온 힘을 다해서 경제와 민생에 중점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고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네, 계획한 대로 민생과 경제가 좀 더 빠른 시기에 회복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아마 지난 한 주 대한민국 전국의 주요 이슈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이 제도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주 52시간 노동근무 제도는 지난 한 주가 아니고 거의 근래 들어서 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특히 노동과 관련된 제도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52시간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일주일에 근로자가 52시간의 노동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률로 정한 겁니다. 사실 네. 이 관련 법이 근로기준법인데요.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과거에는 68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시간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통상 주 5일 근무제를 감안을 하면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계산을 하면 약 40시간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추가 연장 근무를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해서 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다만 한꺼번에 적용을 하면 부작용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네. 여기에는 물론 이제 국가기관과 이제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50인부터 300인 미만 299명까지는 2020년부터 그 미만은 이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네, 일단 이제 21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즉 300인 이상 대기업을 보면 약 한 130여 곳 정도가 됩니다. 근로자 수만도 보면 약 1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네. 되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극히 미미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기업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에 뭐 전략 국가기관이랄지 또 지방자치단체 등도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영자 입장에서 불만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과 부작용도 또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이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일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 것도 이제 맞고요.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시간을 메꿀 추가 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업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당장 필요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게 대책이 안 세워진 것은 근로자들이 업무는 해야 되고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결국은 집으로 즉 회사 밖 근무가 그런 사례도 좀 나타나고 좀 네. 있습니다. 아직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과 이제 중견기업 300 미만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때 그때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일이 돼야 되는 계절 그런 네. 업종이 있잖아요. 네네. 아이스크림 관련된 뭐 사업이랄지 이런 계절에 영향을 받는 직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장에 좀 탄력 근무제 기간도 아직 논의 중이어서 이에 대한 혼선이 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네. 당장 시행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당장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인력 채용이랄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중소기업에서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경제계와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좌우간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 근로자들 특히 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근로자들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계 유지에 적잖은 타격이 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원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근로시간의 단축 방향은 좀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높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요즘 유행하는 워라벨이랄지 네. 힐링 있는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그 근로 환경이 너무 간극이 너무 크고요. 또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IT 기업이랄지 아까 전에 말한 그 계절적인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해야 할 기업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한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인 만큼 미흡한 부분이나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빠르게 가능하면 빨리 보완을 해서 이 기조, 즉 근로시간 단축이 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남동에서 발생했던 구급차와 승합차 간의 사고 이후 구급대원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와 소방차는 긴급 상황 시 신호와 속도 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날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 규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우남동 구급차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119 구조대가 올해 상반기 평균 37분마다 한 번씩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상반기 구조 생활안전 출동을 분석한 결과 총 8,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4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가 늘었으며 사고 종별 구조 처리 건수는 안전조치가 1,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동물 구조, 잠금장치 개방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다녀간 관람객이 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재단 건물 내에 위치한 홀로그램 극장과 미디어 놀이터 등 6개 특화 공간으로 구성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전시장에 올해 상반기 46,104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광주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과 함께 지난해 3월 개관했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디어아트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광주시가 오래된 광주 비엔날레관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낡고 오래된 비엔날레관을 대체할 새로운 비엔날레관을 짓기로 하고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비엔날레관은 예산만 1,200억 원 규모로 다음 비엔날레가 열리는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국제전시관과 참여 교육공간, 비엔날레 아카이브,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은 지 55년이 지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대학생 기숙사로 재건축됩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위탁개발사업 3건을 의결한 결과 대인시장에 위치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낡은 공공청사 부지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선관위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이전을 추진하며 현 건물은 총 사업비 74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24호실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로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사진반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5번째로 마련된 전시에서는 전대 평생교육원 사진반 동호회 회원들이 그동안 출사를 통해 촬영한 작품 37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 전사동 회원은 2014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5회째, 그러니까 5년째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동 회원들은 전남대학교 사진반 3개 과정을 수료하시고 적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동호회 입회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 이론적인 것을 배우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또 머릿속에서 있었던 거가 몸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조리개나 셔터 속도에 관한 것들을 직접 거기서 봄으로써 우리가 오신 분들이 학교에서 이론만 배웠던 것보다 몸소 체험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좋아하십니다. 전대평생교육원 사진반 동호회는 지난 2014년 2월 문화수도 광주시민의 사진예술을 함양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이번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북구청 평생학습관 자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5월 개최한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수상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은 광주 전남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374명이 참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117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빛나는 밤에 아미타열애를 그린 삼육초등학교 조원영 어린이가 수상했으며 이번 대회 수상작품을 모은 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립니다. 한편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문화재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그림으로 표현한 행사로 올해로 31회째를 맞았습니다. 대나무 미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요고 맞은편에 자리한 비움박물관은 보물이 된 대나무, 땀과 눈물,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의 여름 기획전으로 대나무 미니품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물고기를 잡던 통발과 낚싯대, 도시락, 소쿠리, 채반 등 대나무로 만든 각종 미니품 7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열립니다. 문인 북구청장이 취임 이후 첫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인 청장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첨단 2지구 신용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듣고 경제종합지원센터와 현장 민원실 설치 예정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 급식 관계자인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주관하고 광주시민 프로축구단이 후원한 희망스쿨데이 축구장 가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수 입장에 화정초등학교 1학년 학생 22명이 에스코트로 참여했고 학생들은 광주FC와 서울 이랜드 팀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